30년 전이네요. 30년 전. 1990년 1월 4일 부산의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을 2년 동안 잡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당초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복역 중에 감형이 이루어져서 21년 이상 옥살이하고 출소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공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해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1990년 1월 4일에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갈대숲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지역에 살던 회사원으로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시신 외에는 범인을 특정할 어떤 단서도 찾지를 못합니다. 다만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 여성과 마지막까지 함께 차에서 데이트를 한 회사 동료 박 씨였는데요. 두 사람은 자동차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에 2인조 남성이 가스총으로 위협을 하며 습격을 해왔고 이후 두 사람은 낙동강 갈대숲으로 끌려가서 이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인 채 그대로 낙동강에 수장당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영화인데요. 정말. 네. 아니 뭐 영화 속에서나 이제 들을 법한 볼 법한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진짜 이런 일이 현실에 있네요. 그러게 영화에서만 볼 말입니다. 듯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이제 대통령님이 부산에서 변호사를 할 시절에 맡았던 사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선거운동 당시였던 걸로 추정되는데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목격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격자가 지목한 사람이 범인 맞는 거 아닌가요? 낙동강변에서 무슨 사건을 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 주변 환경이 사건이 벌어질 만한 환경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사건 당일 무지하게 깜깜해서 달도 없는 아주 캄캄한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갈대숲에 아무것도 맞아요. 없으니까 뭔가를 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날 달도 없던 아주 깜깜한 밤이었는데 목격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사람은 키가 좀 컸고 다른 한 사람은 좀 키가 작았다. 둘 다 부산말씨였다.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범행이 일어난 자동차에 몇 개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감식 불가로 나왔고 다른 어떤 증거도 없던 사건이었죠. 유일하게 목격자만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제대로 범인 얼굴을 또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이 미제 사건으로 남나 네. 싶었는데요. 1991년 11월 그러니까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최 씨하고 장 씨가 검거가 됩니다. 아니 참 이상하네요. 장씨 뭐 확실한 증거도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바로 잡힌 것도 아니라 1년 10개월 거의 2년이 다 된 마당에 갑자기 두 사람이 왜 체포가 된 겁니까? 일단은 최 씨가 먼저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갔는데요. 최 씨는 그 당시에 지금 이 낙동강 갈대숲에서 철새 보호 운동을 하던 이제 어떤 단체가 있었답니다. 그런 이제 단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뭐 현재 지금 최 씨는 주장 중이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났었냐면 갈대숲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하잖아요. 감시도 안 하고 그러던 와중에 불법 운전 교습을 그 공터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 씨가 불법 운전 교습을 하던 어떤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너 왜 여기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제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 좀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최 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차량 번호를 외워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번호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체포가 된 사람이 최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살인죄로 연결이 될 만한 뭐 중범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살인을 한 그 이제 성폭행 살해된 그 사건하고 이 사건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 씨를 검거한 다음 경찰의 이제 그 수사의 방향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 씨를 1차 검거하고 난 다음에 최 씨에게 18건의 강도 사건도 모두 네가 공무원을 사칭해서 저지른 거지 하고서는 이제 자백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중에 2건 정도는 무엇인가 좀 확인이 돼가지고 2건만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 범행 일람표에 날짜와 시간과 차종과 갈취한 금액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어떤 그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연관된 정보는 한 건도 올라와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죠. 네. 갈취 당한 사람이 분명해야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결국 최 씨가 검거됐어야 마땅한데 네. 지금 수사 기록은 그와 같이 허술하게 짝이 없는 수사 기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공범으로 잡힌 그 장 씨는 어떻게 하다가 검거가 된 건가요? 이제 장 씨의 존재는 처음에 불법 운전 교습을 하던 사람이 지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최 씨가 먼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일주일 후에 등장한 자가 이제 장 씨입니다. 그 장 씨의 존재는 결국 최 씨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최 씨가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너무 고문을 내가 심하게 당해서 네네. 누구라도 들이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성폭행 살해 사건에서 공범이 있는 2인조 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지. 네, 2명을 짜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불어라. 최 씨가 일단 먼저 수면 위로 떠올라서 고문을 마구 당하면서 결국 주변에 누구라도 불어라. 너와 공범이 누구냐 했을 때 결국에는 장 씨라고 자백을 하면서 결국 2사람이 기소되기에 이른 겁니다. 야, 아니 뭐 이렇게 최 씨하고 장 씨 2명의 용의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2인조로 몰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이 해당 경찰서 소속 순경이 갑자기 본인도 이 강변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강도를 당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2사람이 검거되기 2년 전 1989년 부산 사하구 인근 강변도로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고 나머지 한 명은 키가 작고 야위였다. 그리고 둘 다 경상도 말씨였다고 똑같이 진술을 합니다. 여기에 피해 순경과 함께 있던 여성 손수건에서 범인의 체액이 발견됐던 겁니다. 그때 파악된 범인의 혈액형이 AB형이었고 나중에 최 씨와 장 씨의 혈액형과 맞춰보니까 손수건 체액에서 나온 혈액형과 최 씨의 혈액형이 AB형으로 같았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2사람을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조사 끝에 결국에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자기도 당했다. 그게 바로 경찰 경찰 증언. 겨우 이런 허술한 증거만 가지고 범인을 검거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근데 왜 2사람은 또 자백까지 하게 된 걸까요? 네, 그 자백하는 과정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재심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서 나 눕혀놓고 이제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했죠. 이 장면은 제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할 때 코에 이제 물을 붓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와사비인데 그걸 갖다가 물에 타고 제 코에 부어보더라고요. 땅에 누워 있는데 볼때기를 막 치니까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깨어난 적도 있고 거기서 제 기억에 한 서너 번 졸도하고 그랬고. 신문지를 손목에 감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 무릎을 감싸게 하더라고요. 쇠파프를 여기다 끼우더라고요. 그래 양쪽에서 딱 들어가지고 딱 걸쳐놓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딱 되더라고요. 고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불러주는 대로 쓰게 된 거죠. 자, 2사람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수사관 고문 때문에 자백은 했지만 이 재판에서는 모두 번복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2심, 3심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교도소 내에서 감형을 받아서 지난 2013년에 21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계셨네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21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기 전에 만약에 잘못된 판결이었다면 그때 바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어렵다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어떤 드라마보다 더 숨겨진 아주 극적인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건가요?
사실은 이분이 억울함을 호소한 지는 뭐 출소하자마자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시도를 꽤 오랫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진 이제 계기는 뭐냐면 자료가 이제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이 있어야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적인 수사 기록은 보존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기록마다 보존 기간이 있는데요. 사형은 30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는 무기징역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30년 전 사건이잖아요. 네. 이미 출소할 당시에 21년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20년 기한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 라고 주장을 뭐 진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하여튼 경찰에서는 그 보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이 공범이었던 장 씨가 출소한 이후에 어머니 댁에 갔는데 네. 이 어머니가 이제 유품으로 분홍 보자기에다가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 복사본을 싸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 살아 생전에 10년 정도를 방방곡곡을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무죄 호소를 하셨던 걸로 아이고, 보이는데 네. 그 기록이 결국에는 재심 청구에 굉장히 중대한 증거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러면 그 보자기 안에 있던 그 기록들이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나 봐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최 씨가 작성한 기록이요. A4 용지 기준으로 80페이지가 넘을 정도라고 와. 그만큼 막대한 양이라고 하고요. 네. 이 성교육 필사를 위해서 수감자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노트가 있대요. 근데 당시 수감자들은 편지 작성 외에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최 씨는 몰래 이제 영치금 받잖아요. 그 영치금 영수증과 또 편지지 조각 등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기록해서 이제 감췄고 또 소지품 검사로 인해서 몰래 이런 것들을 압수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했던 교도소장이 좀 배려를 해서 노트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중에 무엇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느냐? 결국에는 수사 과정 중에 본인들이 당했던 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 안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 장소,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검찰의 이제 담당자 이름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그때 그 당시에 본인이 당했던 고문의 내용을 모두 메모에다가 적어놨는데 소위 통닭구이라는 고문이래요. 그게 뭐 결국에는 뭐 예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힘을 이제 주는 네. 과학적인 고문이었던 걸로 추정되고요.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놓고 막 물을 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경찰이 뭐라고 했느냐? 왼손 검지 손가락을 까딱하면 그러면 자백할 뭐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가 간주할 테니까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손가락을 까딱해라 할 정도로 말도 할 수 없고 뭐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게 해가지고 고문을 아주 잔혹하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고 1990년대에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제가 장 씨라면 그 공범이라고 진술을 한 최 씨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 씨는 그런 사건 때문에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 씨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최 씨와 장 씨가 출소한 뒤에 네. 장 씨가 수소문 끝에 최 씨를 직접 찾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 씨가 굉장히 이제 장 씨보다는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만 최 씨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에 그대로 이제 장 씨가 너무 억울했다며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포기를 조금 했는데 다 맞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이고. 그 오랜 세월 같이 억울한 네.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서로 부둥켜 울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이제는 뭐 두 사람이 아까 화면도 보셨겠습니다만 억울한 똑같은 피해자로서 지금 현재 재심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네. 자, 우리가 재심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 대 변호인이 서로 어떻게 주장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측은요. 첫 번째, 두 남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을 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낙동강변 사건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가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최 씨의 혈액형이 2년 전 강도 사건 피해 여성 손수건 체액에서 발견된 이 혈액형 AB형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야.
근데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네. 지금 이 3번 증거가 유일한 이제 물적 증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 물적 증거라는 게 결국 어디서 출연한 AB형입니까? 결국에는 경찰. 그렇죠. 네. 피해자는 아무도 없고 경찰이 갑자기 나도 피해를 당했다 하고 제출한 게 AB형 손수건에 묻어 있는 그 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거조차도 모두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은 이 최 씨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당시에 1월 4일 날 최 씨는 대구 처갓댁을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사건이 1월 4일 날 일어났는데 처갓집을 방문을 했으니까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최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었다. 뭐 낙동강 강변에 뭐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했느냐. 최 씨의 처갓집 식구들을 모두 위증 혐의로 전부 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다물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처숙모라는 분이 네. 위증 혐의로 구속이 되고요. 이야. 그리고는 같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처남은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 뭐 최 씨 부인의 위증 교사 혐의와 함께 모두 다 처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이를 입증을 하기에 꼭 필요한 이 모든 증인들은 이미 뭐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전부 범죄자가 돼버리니까 최 씨의 무고함을 계속 호소할 수만도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이 얼마 안 사건 됐겠네요. 정말 내용을 들으면서 아무리 1990년대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고요. 네네. 장 씨의 경우, 최 씨도 이랬으면 장 씨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장 씨는 시력이 이 정상적인 시력이 아닙니다. 항소심 때 제가 부산구치소에 있으면서 변호사가 판사한테 사실 이런 시력 가지고 사람하고 경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받아달라고 의사 소견서를 재판부에 넣었으나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의료 기록도 제출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을 쓰고 읽고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5학년 때 자퇴를 했다 그래요. 장 씨가. 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시력 장애를 입증하는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인정이 안 됐고 더군다나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 당시에 살해된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유일한 목격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 목격자의 목격 진술을 보면은 장 씨라는 사람하고 본인이 격투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이게 말이 그래, 되나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강가까지 끌려 내려가서 격투를 벌리다가 결국은 도주를 하는데 장 씨가 뒤에서 마구 추격을 해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장 씨는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추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객관적인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런 게 다 무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때만 해도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특진의 눈이 먼 경찰이 이제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가 물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낸 사건인데 물증은 없어요. 물증은 뭐 지문이 있다거나 뭐 또 어떤 그 당시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뭐 이런 사실들을 다 인정을 하나요? 법정에 4분이 나왔는데 부인하죠 다. 근데 뭐 또 그나마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또 뭐 부인은 하지만 또 완전히 전면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인도 시인도 아닌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재심 과정에서 당시의 수사가 강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순된 정황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2차례 실시한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좀 당시 경찰서에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현장 검증을 2번 했다는 네.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2번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있었던 일을 만약에 진술을 자백하는 사건이니까 네. 하고 그리고는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2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2번을 하게 됐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수사의 그 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찰의 그 조사에서는 강목으로 내리쳐서 여성이 사망한 거라고 이제 조사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부검의들이 강목으로 내리쳤을 때의 시신 손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현장 검증까지 다 했는데 강목으로 이제 내리치는 무슨 장면 같은 거를 네. 다 녹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신에 남아 있는 흔적이 피부 조직이 찢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현장 검증 했을 때 흉기하고 지금 이제 부검 결과가 불일치하니까 네.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돌멩이로 내리찍는 모습을 아이고. 다시금 이제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진실한 자백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2번의 현장 검증 같은 건 애당초에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자, 일단 부검에서 또 문제가 있었다. 부검하고 맞추려면은 2번의 현장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2번째 진실 또 뭔가 잘못된 거죠? 고문이 정말 있었느냐. 고문이 그 당시에 있었을 개연성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문을 함께 당했던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함께 당했던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사라는 게 일종의 관행적인 형태로 고문을 피의자들에게 해서 자백을 받고 하니까 이 2사람에게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그 유치장에 있던 동료 3명이 모두 다 같이 우리도 물고문을 당했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면서 아까 네. 왜 수용시설에서 메모 남겨놨던 예, 거 하고 네. 매우 일치되는 증언들을 이 동료 뭐 유치장에 있던 분들이 하신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당시 검찰 측 주장을 살펴보면요. 자백뿐만 아니라 낙동강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2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게 정황상 맞는 것 같다 이 말로 이걸 토대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뒤에 장 씨의 가족들이 해당 남성 집에 찾아가서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여성과 같이 있었던 그 남성. 네네. 근데 심지어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이 남성분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병으로 사망을 해버려서 도저히 이거는 뭐 유일한 목격자가 사망해버린 사건이라 미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예.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재심을 겨우 청구한 이분들의 심정 저희가 어떻게 감히 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심정인데요. 정말 이분들의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일단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네. 지금 가장 급선무이고요. 아마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아마 이미 상당 부분의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이나 사건에서 뭐 여러 가지 불일치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그런 부분을 아마 재판부가 재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다 살펴봤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월 6일 날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재판부가 자리에서 잘 안 일어나거든요, 판사님들은. 그렇죠. 그런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 피의자 2분에게 억울한 이제 피의자였던 2분에게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이제 내용을 기사로 접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렇진 않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의 핵심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수사관들과 검사에 의하여 고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수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재판부는 또 뒤늦게나마 일부라도 응답하게 된 것에 대해 최 씨와 장 씨,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일어서서 고개 숙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법정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그래도
사법부를 대표해서 머리를 숙인다며 사과한다는 때 저는 진짜 울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진짜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 이로써 낙동강 살인사건의 진실은 30년 만에 재심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앞으로 이제 재심 재판에서 모든 확정 판결까지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뭐 장 씨는 교도소에 들어갈 당시 2살이었던 딸이 출소하고 나니까 이제 손녀가 2살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재심 자체가 이제 무죄라는 뜻이 아닌 만큼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정이 또 남아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무죄라면 하루속히 누명을 벗어서 이 정당하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잘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